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얘기할 건데요. 저는 재테크 얘기를 할 때 이 단어 그대로 테크닉을 이용한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고수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그 성공 확률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천재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실패해가지고 이 세계 경제를 폭망시키고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금융상품이라든가 주식 투자 이런 투자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는 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원칙들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차차 다뤄드릴 건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잘 봐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패턴이 이랬으니까 지금 같은 패턴에서는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런 개소리는 전 짓거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지금 영상의 타겟을 2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아직 대학생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그 분들이 해야 30대 40대가 됐을 때 시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대는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재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30, 40대는 속하지 않느냐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 돈과 관련된 것보다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해야 앞으로 적어도 내가 경제 생활을 할 때 그 직업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각광받을 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게 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이 단어가 되게 생소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 단어가 뭔지는 아시죠? 현재 시점에서 뭔지는 다 알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그걸로 어떤 결론을 추론해서 경영이나 어떤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 뭔지는 알지만 아직 이 직업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 현재 시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직업이라고?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드 프로세서 시험을 보러 가면 다 거의 할아버지였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게 있으면 저 사람 컴퓨터 좀 할 줄 아는구나 정도의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중화되지 않은 자격증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직업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100여 년 전에는 마부라는 직업이 있었죠. 지금 마부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마부는 그래도 제가 정확한 수입은 모르겠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었던 거죠. 지금 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놀이공원에서 애들 잠깐 태워주는 용도의 그 마차를 끄는 마부, 이런 거밖에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지구상 어느 곳에 지금 마부가 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업을 하나하나 거론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이 사라질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업은 꼭 노동이죠. 노동자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필수 노동자, 두 번째는 지식 노동자, 세 번째는 그 외 노동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필수 노동자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노동을 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그런 노동이에요. 제조업에서 일한다거나 농업에서 일한다거나 유통망에서 일한다거나 의료시설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게 필수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그런 노동이죠. 이러한 직종은 사람이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해줘야 산업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 노동자는 내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사실 다 지식근무자라고 불릴 수 있는 직종들입니다. 컴퓨터, IT를 다루는 사람들이거나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 각종 전문직들 있죠. 이런 직업들은 현장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생산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지식노동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그 외 노동자인데, 이쪽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예를 들면 서비스직, 식당에서 일하거나 술집에서 일하거나 영화관에서 일하거나 미용실, 네일샵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 업종 있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외 노동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먹고 살려면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식노동자 직업을 사실 갖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정확하게 그걸 맞췄어요. 제일 안 좋았던 게 그 외 노동자였죠. 식당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거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휴직을 하거나 실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사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업종은 전부 다 문을 닫았거든요. 이렇게 환경과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런 서비스직이고요. 두 번째는 필수 노동자예요. 지금은 내연기관, 휘발유나 경유차를 생산하는 자동차를 거의 다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 시설에서 전기차 시설로 시설들을 바꿔갈 테지만 그냥 극단적인 비교로 여러분들이 계속 내연기관 엔진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차 엔진을 손보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센터 같은 거 한다고 쳐볼게요. 전기차는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일들은 시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지식 노동자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덜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지식 노동자들이 갖는 부가가치는 단순히 내가 일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일단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써서 그 현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이 시간만큼 일을 더 하거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비용이고 내가 자차로 이동해도 비용이에요.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공짜입니까? 다 돈을 내고 다니는 거. 이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전부 다 줄이고 그거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기식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이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내가 다 앉히려면 그만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한 사무 설비가 필요해요. 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려면 주차 공간도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직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편의상 자기가 돈 내고 다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직원을 더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주차장 확보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가능하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각자 대부분 이제 그 보안 시스템이 좀 열악한 개인 PC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될 테니까 해킹 같은 문제에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 미래에는 전문직, 특히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직업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책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아니다 라는 거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세대 때는요 그래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만 봐도 이걸 과연 모든 걸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기계가 빨리 발전을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기술이 발전도 해야 되지만 사람도 신뢰를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게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법대로 해석을 해서 승소와 패소가 나눠지면 변호사 물론 필요 없겠죠. 근데 그 법을 뒤집고 뒤집는 게 사실 현재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돼. 이거는 기계도 할 수 있어요. 기계가 더 똑똑할걸요? 하지만 그거를 현대사회에 맞게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이 한방이 똑똑한 변호사와 그 다음에 현명한 판사들이 만들어주는 게 이 세계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인간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지식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나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꼭 무슨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어도 돼요. 옛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정년 동안 일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승진하고 은퇴하면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았던 투자금으로 노후 준비하고 이런 삶은 제 부모님 세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직업을 수번 내지 수십 번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요. 상황에 맞게 계속 대처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 아니라 내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용하거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능력들을 기르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20대 때 이걸 생각하기에도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10대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대 때 아직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과연 남들이 나에게 돈을 줘가면서 나와 일을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맡긴 일은 반드시 해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저만의 무기거든요. 저는 처음 해보는 일도요 그걸 달성을 해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백지예요. 근데 공부해 가면서 현장에서 부딪혀 가면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해 가는 능력
이게 사실 저의 큰 장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걸 잘 찾아보시고 그거를 나의 지식으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거를 해야 나에게 수익이 생기죠. 수익이 생겨야 테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업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